자, 이제 회계학 강평을 좀 해볼게요. 회계학 강평 1번을 보시면 이걸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풀어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던 너나법을 한번 풀어볼 거고, 그다음에 그냥 티계정 그려서 한번 풀어볼 거고. 볼게요. 너나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논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쉬운데 듣는 사람이 어려우면 그건 쉬운 설명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자, 주식회사 한국은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그리고 X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와 기말의 선급보험료가 각각 20만원과 31만원이 있대요. 그러면 보험료를 지급할 때 차변의 선급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지금 재무상태표에 선급보험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T계정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선급보험료가 이렇게 있어요. 선급보험료는 자산이니까 여기에 기초금액이 있을 거고요. 기말금액이 여기에 적힐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초금액이 얼마래요? 20만원. 기말금액이 얼마래요? 31만원? 저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갖다 적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X1년 중에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처리 금액이 103만원이래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변에다 현금 103만원. 차변에다가 선급보험료. $103만원.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급보험료가 늘어나잖아요. 증가한다고요. 증가하니까, 자산이 증가하니까 이쪽에 적어야겠죠? 증가 103만원. 그랬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험료 비용. 차변에 계상될 보험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초에 선급보험료가 이만큼 있었다고요. 그러면 작년 전기 이전에 미리 보험료를 낸 게 있을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미리 보험료를 낸 게 전기 이전에 20만원 있고 단기에는 요만큼 있다는 거지.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선급보험료, 미리 낸 보험료가 요거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러면 이 중에 31만원을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올해 기간이 다 발생해갖고 보험료로 비용 처리됐다,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요 대차 잔액을 맞추는 금액으로서 보험료를 계산하면 되겠죠. 얘가 감소액이 될 텐데 선급보험료가 왜 감소하나? 기간이 경과해서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보험료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험료 비용,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보험료 비용이 92만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T계정의 논리는 뭘로 푼 거예요? 대차평균의 원리. 차변과 대변의 합은 언제나 같아야 돼요. 기초 선급보험료와 단기에 발생한 선급보험료의 합은 감소한 선급보험료와 기말에 남아있는 선급보험료와 같다고요. 여기서 요 기말 금액 있죠.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기초 금액을 우변으로 이항해 보고요. 요 감소액을 좌변으로 이항해 볼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감소는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기말과 기초의 차익은 단기에 요 증가라고 써야겠다. 단기에 증가한 거. 이게 증가한 거니까. 단기 중에 증가한 금액과 감소한 금액의
합과 똑같아요. 세로로 써볼게요. 기초 선급보험료가 있었는데 단기에 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초 금액에다가 단기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 금액을 다 고려하면 뭐가 돼요? 기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기초가 기말로 가기 위해선, 기초 금액이 기말 금액이 되기 위해선 요 단기 중에 증감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요 기초와 기말의 차이는 단기 중에 발생한 증감액과 똑같다고요. 이 논리가 이해가 갔어요? 이 논리를 바탕으로 너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너에게로 나를 보낸다고요. 기말 31만 원, 31만 원 너에게 나 20만 원 나를 보낼 거야. 내가 너에게 가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할까? 20만 원인 내가 31만 원인 너에게 가기 위해선 내가 얼마가 더 있어야 하지? 11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급보험료라는 금액이 11만 원 늘어나야 된다고요. 자산이 늘어나니까 차변의 선급보험료. (11만 원) 이렇게 적힐 거고요. 이 금액은 지금 보여드린 거와 같이 기말 금액과 기초 금액의 차이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 처리한 게 103만 원이래. 현금 줬대요. 얼마? 103만 원. 현금 지급액 고려하라고요. 그럼 대차가 안 맞아. 그게 뭐야? 보험료. 요게 너납법으로 푸는 거예요. 사실은 저 T계정이나 이거나 논리가 똑같아요. 논리가.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덜 걸리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요게 편해요. 요렇게 푸는 게 현금 흐름표도 다 요렇게 푸는 게 편하고 나중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도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고 주식 보상 비용도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하고 제가 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회계학 수업할 때. 이렇게 푼 거죠.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네. 그래서 요런 문제 유형이 주어지면 제가 그때 순서를 정해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말과 기초의 금액을 파악한다. 두 번째 현금 지급액을 파악한다. 세 번째 기도를 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요. 대차 잔액을 맞추면 그게 구하고자 하는 답이 돼요. 이게. 자, 문제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X1년과 X2년에 주식회사 대한의 지분 상품을 거래한 내용이래요. X1년을 보니까 취득했네요. 1,000원 주고 취득할 때 매입 수수료 50원이 발생했고요. 기말 공정가치가 1,100원이고 X2년에 얘를 팔았나 봐요. 1,080원에 팔았을 거고요. 저 판 금액이 공정가치일 거예요. 항상 공정가치 받고 파는 거니까. 자, 동지분 상품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두 경우가 차이가 뭘까?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처리한 경우하고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의 차이. 일단 취득금액의 차이가 있죠. 왜 취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할까? 취득금액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이 금융자산 지분상품 사는데 들어간 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1,000원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얘가 다른 거예요. 얘가. 뭐가? 얘가 다른 거예요. 얘가. 제가 금융자산 수업할 때 계속 누누이 진짜 입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했어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저 매입 수수료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요.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는 저 취득 원가에 절대로 가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매입 수수료 그렇지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네 하면서 1,050원을 딱 더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하시면 안 돼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는 더해요.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요 수수료, 매입 수수료를 취득금액에 더하는데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요 수수료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고. 절대 취득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취득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달라져요. 둘 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든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일 때는 1,000원에 취득한 거고 그 금액이 1,100원이 된 거니까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100원이 돼요.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1,050원에 취득한 것이고 그 금액이 1,100원이 된 거니까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50원이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에서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뭘 처리해요? 단기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에서는 이 평가이익을 뭘로 처리해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이름에 있잖아.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시라고.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시라고요. 그리고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처분 손익이라고 하세요. 지분 상품을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처분 이익 나와요.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럼 해보세요. 1,100원짜리를 그 다음에 1,080원에 판 거니까 20원만큼 손실 발생하겠네. 얘 단기 손익 처리하는 거예요. 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니까. 자, 기타 포괄 손익은요. 지분 상품을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1,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80원에 팔았으니까 20원만큼의 또 손실이 발생하고 얘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겠죠?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분 상품을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처분이익은 없어요. 처분이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금융자산 수업할 때. 지분 상품을 채무 상품이 아니야. 지분 상품을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처분이익 없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보기 하나하나 볼 거예요. 보기 1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 X1년 단기 이익이 50원 증가한다. X1년에 단기 이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단기 손익을 물어보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물어보자마자 뭐가 단기 손익에 이익을 미치지, 영향을 미치지 하면서 쫙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그게 시험 공부예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단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다? 가만히 있어봐. 뭐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이러면서 자 생각해보자 이러고서 시험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시험은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래 뭐가 영향을 미치지? 요거를 시험 공부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었을 때 취득한 해, X1년에 취득한 해잖아요. 취득한 해에 어떤 사항들이, 어떤 개정 과목들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칠까? 첫 번째, 취득할 때 발생할 수 있어요. 뭐가? 취득 손실. 취득 손익이 발생할 수 있죠. 공정가치보다 내가 더 줬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정가치보다 덜 줬다 그러면 취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봤어요. 뭐? 수수료, 취득 수수료. 세 번째, 뭐가 발생할까요? 지분 상품일 때, 채무 상품 생각하지 말고 지분 상품일 때 배당 받을 수 있잖아. 네 번째, 뭐 있어요? 평가죠. 평가 손익. 그리고 다섯 번째, 만약에 취득하자마자 팔았다. 팔 수도 있잖아요. 취득하자마자 팔면은 처분 손익. 요 다섯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분 상품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문제가 딱 나왔다.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다. 그러면 바로 딱딱딱딱딱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고 문제에서. 자, 찾아보세요. 취득 손익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문제 주어진 게. 취득 수수료 있어? 있죠? 50원이라고. 손실이니까 마이너스. 돈 나가잖아요.
배당 수익, 배당액 관련된 얘기 없고. 평가 손익이 있었잖아요. 여기 100원. 처분 손익은 팔지 않았죠. X1년에. X2년에 팔았잖아. 그럼 X1년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얼마? 50. 플러스 50이니까 50 증가 맞네요? 1번 맞다. 2번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 X1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50원 증가한다. X1년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뭐예요? 이거 금융자산 아니? 금융자산 평가이익 아니요? 계산했잖아요. 50원이라고. 50원 맞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 X2년 단기 이익이 20원 감소한다는데 X2년의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은 뭐밖에 없어요? 처분 손익밖에 없다고. 20원. 맞죠? 4번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 X2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30원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얼마 감소해요? 20원 감소하잖아. 자,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정리해 볼게요.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50원 주고 샀다고. 그 금액이 기말에 얼마가 됐어요? 1,100원이 됐다고. 그래서 뭐가 발생했어요? 50원만큼의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고 얘를 기타 포괄 손익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X2년도에 팔았대요. 얼마에? 1,080원에. 얘가 공정가치일 거라고. 아까 얘기해드렸죠? 공정가치로 파는 거니까.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에서는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20원만큼 이렇게 평가만 하고 처분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평가 이익은 있는 거예요. 처분 금액으로 평가는 하셔야 돼요. 보세요. 20원 감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30원 감소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X1년도 단기에 발생한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50원 증가, X2년도는 20원 감소. 그럼 문제. X2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남아있는 기타 포괄 손익의 누계액은 얼마일까? 30원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보기를 봐가면서 푸세요. 보기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구하고 또 보기 보고 물어보는 거 구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는 있죠. 그런데 보기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물어봤다가 기타 물어보고 단기 물어봤다가 기타 물어보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단기로 했다가 기타로 했다가 단기로 했다가 기타로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헷갈려요. 그러면 틀린다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두 문제 물어본 거예요. 이건 사실 두 문제짜리예요. 왜? 문제는 하나지만 얘 하나 물어보고 얘 하나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단기 손익 물어보고 기타 포괄 손익 물어보니까 사실 문제가 두 개짜리라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처럼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물어보든지 간에 다 필요 없어. 뻔한 거 아니에요? 취득금액 물어볼 거고, 예? 기말 공정가치 주어졌으니까 평가이익 물어볼 거고, 처분금액 나왔으니까 처분이익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단기일 때 취득원가, 평가이익, 처분이익 쫙 계산해 놓으시는 거예요. 기타일 때 취득금액, 평가이익, 처분손익 다 계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단기일 때 이거 비교해 보, 맞네, 틀리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문제 읽고 보기 읽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단기일 때 이거라고? 그럼 계산해 볼까? 자, 단기일 때 맞네. 자, 2번 기타라고? 그럼 기타일 때 맞네. 3번 다시 단기? 가만히 있어봐. 단기가 뭐였지? 내가 어디다 적어놨지?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시험은 끝나는 거라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정리해 놓고 그냥 대조하시는 게 빨라요. 예?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액면 금액 100만 원, 액면 이자율 10%, 만기 3년, 뭐저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일치한대요. 요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일까요? 거래 원가가 없다는 얘기요.
이 문제는 뭐 이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나왔으니까 그냥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X1년 1월 1일 날 발행했고요. 이자를 매년 말 준다 그랬으니까 3년 만기라 그랬고, 그러면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이렇게 이자를 줄 거고, 원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짜리잖아요, 지금. 액면 이자가 10%라고 그랬으니까 매년 말 1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요. 이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대요? 951980에 발행했대요. 그 말인즉슨 얘를 현재가치 평가했더니 그게 951980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가치 평가를 뭘로 해요? 유효이자율로 하잖아. 그런데 둘이 같대요. 시장이자율이 주어졌는데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같대. 그럼 12%로 할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이 12%로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 원가가 발생했어요. 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고요. 거래 원가는 언제나 돈이 나가죠. 예를 들어서 51980만큼의 거래 원가가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가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90만 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랬을 때 유효이자율은 12%가 아니요. 현재가치 평가액이 감소했잖아요. 거래 원가 때문에. 그러면 이자율이 더 증가하죠. 이자율과 현재가치는 반비례하니까.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회계할 때. 그러면 이 미래 현금 흐름하고 지금 이 거래 원가를 고려한 이 사채 발행 금액하고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새로 계산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치 금액이 감소했으니까 이자율이 더 증가했을 거예요. 14% 정도? 몰라요. 대충 암 찍은 거야. 무조건 12%보다는 크겠지. 커야, 이자율이 커야 이 둘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얘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의 이 경우 거래 원가가 있을 때 시장이자율은 몇 %예요? 시장이자율은 여전히 12%예요. 그런데 유효이자율은 14%라고. 이렇게 거래 원가가 있으면 시장이자율하고 유효이자율하고 일치하지 않게 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저는 이 거래 원가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이자율을 다 줄 거예요. 틀리라고. 아무튼 그랬을 때 총 이자 비용을 물어봤어요. 다 필요 없어요. 총 이자 비용. 이자가 뭐라고요? 내가 빌린 것보다 더 주면 그 더 주는 그 금액 걔가 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돈에서 빌린 돈을 빼면 돼요. 나 얼마 줘야 돼요? 지금 만기가 되면 원금 줘야 돼요. 100만 원. 그리고 매년 이자 10만 원씩 줘야 돼요. 30만 원. 나는 이 사채를 사간 사람한테 얼마 줘야 돼? 130만 원 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빌린 돈 얼마? 951980. 사채를 발행하면서 저 금액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럼 저 금액이 빌린 거 아니야? 요 두 금액의 차이가 이자가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되나요? 348020. 얘가 총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빌린 돈보다 더 준 게 이자예요. 문제 4번.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저랑 같이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몇 번을 했어요? 찍어야지 3번으로. 우린 공부 안 했잖아요. 수익기준소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3번. 답 몇 번이야? 4번에. 4번에 2번. 틀렸네. 어쩔 수 없죠. 네? 이걸 확 찍고 시간을 벌었잖아요. 다른 거 맞추면 되지. 어려워요. 기준소 어렵다고요. 수익기준소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계산만 좀 잘하시면 돼요. 계산만. 하지 마세요. 강평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해설도 안 할 거예요. 자, 문제 5번. 정부에게 재정운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3번 보세요. 자,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분받은 원가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한 원가는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거니까 걔는 빼야 되고요. 거꾸로 써놨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정부 회계에서는
왜 수익에서는 자꾸 마이너스를 붙이고 원가, 비용이죠. 비용의 부호는 왜 플러스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짜증나지 않으셨어요? 수익은 플러스잖아. 비용은 마이너스잖아. 근데 정부에서는 거꾸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회계 원리, 중급회계, 원가회계 뭐 다 뭐냐면 기업이 번 돈에서 기업이 그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는 구조예요.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정부 회계는요. 일단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맞춰서 세금으로 그 지출액을 조달한다고요. 거꾸로라고. 일반 기업 회계는 예를 먼저 설정하고 비용 얼마를 써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데 이 수익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거 수익을 벌기 위한 비용을 대응시켜 나가면서 계산하는데 정부에게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써야겠다 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인다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비용을 플러스로 다 계산해 놓고 조달하면 그 비용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예요. 정부에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자, 문제 6번. 다음은 X1년 주식회사 한국의 기계가동시간과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분기별 자료래요. 주어져 있고요. 자, 고조점법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계 제조간접 원가의 원가동인이 기계가동시간이고 X2년 1분기의 기계가동시간이 5,500시간이라면 제조간접 원가 추정금액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죠. 고저점법이요. 그러면 가장 높은 점,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을 찾아서 첫 번째 단계로 뭘 구해요? 변동 원가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고점을 찾아보세요. 고점을 판단할 때 금액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원가 동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계 가동 시간이 가장 높은 것, 걔가 고점이라고요. 가장 높은 시간이 언제예요? 여기잖아. 얘가 고점이네. 가장 낮은 기계 시간은 바로 위에 4,000시간, 얘가 저점이네. 그러니까 이 고점, 저점 판단할 때 금액으로서 가만히 있어봐. 얘가 가장 높네. 고점. 그래도 똑같네. 그렇겠지. 문제를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원가 동인 갖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6,500시간일 때 제조간접 원가가 28만 5천 원이요. 저점일 때 4,000시간인데 4,000시간일 때 제조간접 원가가 22만 5천 원이요. 이렇게 하면 변동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해설지에 계산을 해놓은 게 얼마가 나오냐면 기계 가동 시간당 24원이 나와요. 이게 뭐야? 변동 제조간접 원가요.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 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제조간접 원가가 아니라 변동 가공 원가였어요. 가공 원가, 그냥 가공 원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계산한 24원이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 원가가 아니라 단위당 변동 가공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뭔지 잘 살피셔야 돼. 자, 이렇게 구해놨죠.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 원가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구해야 돼? 고정 제조간접 원가 구해야 된다고. 자, 6,500시간일 때 28만 5천 원이래요. 28만 5천 원이 어떻게 나왔나? 기계시간 6,500시간에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요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원가 24원을 더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더했더니 그게 28만 5천 원이 되더라 그 얘기잖아. 그러면 요 고정제조간접원가 구할 수 있겠죠.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저점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점일 때 22만 5천 원인데 얘는 4,000시간이었다. 기계 시간당 24원의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고 여기다가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더했더니 22만 5천 원이 나오더라. 그럼 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12만 9천 원 나와요. 그럼 다 구했네. 5,500시간일 5,500시간일 때 제조간접 원가를 계산하래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요? 5,500시간 곱하기 단위당 24원. 이게 변동 제조간접 원가고 고정 제조간접 원가 12만 9천 원.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이 얼마요? 그 금액이 26만 1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상품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래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그랬고 X1년도 기말 재고 자산하고 매출 총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걸 물어봤어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그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계속 기록법에 의한돼요. 계속 기록하셔야겠네요. 그냥 표에서 바로 푸시면 돼요. 표에서 바로 푸셔도 되고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푸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기초 재고 있었고 매입한 게 있었고 매출한 게 있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산 거에서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25개 이렇게 되겠죠. 자, 1월 1일 날 기초 재고 몇 개? 20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매입한 게 있죠. 걔가 얼마예요? 30개 있었죠. 그리고 매입만 쭉 보세요. 9월 1일 날 매입한 게 있죠. 그 얼마냐면 20개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7월 1일 날 25개 팔았잖아. 몇 개를 팔았다고요? 25개. 그럼 먼저 산 거를 먼저 판다. 얘 다 팔고요. 여기서 부족한 5개 팔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11월 1일 날 매출했잖아. 25개. 그러면 얘는 20개에서 남은 거 없으니까 못 팔고 얘 남은 거 다 팔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5개 다 팔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기말 잔액이 기말 재고가 몇 개 나왔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1월 1일 날 있었던 기초 재고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5월 1일 날 매입한 30개는 7월 1일 날 5개 팔리고 11월 1일 날 25개 팔렸으니까 얘도 남아있는 거 없고요. 나머지 9월 1일 날 매입한 20개만 기말 현재 남아있네요. 그럼 얘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얘가 기말 재고 자산이 되겠지. 9월 1일 날 얼마 주고 샀어요? 180원. 그러면 3,600원이 기말 재고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답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 근데 또 뭐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 물어봤다고요. 매출 총이익 어떻게 계산해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매출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잖아. 판 거. 자, 25개 7월 1일 날 얼마씩 주고 팔았다고요? 얼마씩 받고? 300원씩. 11월 1일 날은 얼마씩 받고 팔았어요? 여기 320원씩. 그래서 이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개 더하시면 얼마냐면 얘가 15,500원 나와요. 자, 매출원가 계산해 보세요. 매출원가는 팔린 것에 대한 원가요. 팔린 게 원가 여기 있잖아. 기초재고 단가가 얼마였어요? 150원. 예, 다 팔렸잖아요. 이거의 원가가 얼마였어? 5월 1일 날 매입한 거 200원. 얘를 계산하면 다 뭐예요? 얘가 매출 원가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그 해설지에 보시면 얘가 9,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매출 15,500원에서 매출 원가 9,000원 빼니까 6,5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8번 문제 8번.
X1년 1월 1일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의 자본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고요. 거래 내역이 주어져 있고, 자,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어요. 자본 관련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도 보기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본이 나오면 회계 처리해 놓고 비교하시는 게 빨라요. 회계 처리 해볼게요.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원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00주 곱하기 120원 하면 12만 원. 12,000원? 12만 원이죠. 12만 원. 근데 자본금 이게 액면금액 100원짜리래. 그럼 자본금이 늘어나죠. 1000주 곱하기 100원 하니까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액면금액 10만 원짜리를 12만 원 받고 발행한 거니까 뭐가 발생할 거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할 거라고. 자,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 700원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현금 지급했대. 그런데 요 주식 발행과 관련된 저 비용은요, 절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단기 비용은 어디에 보고가 돼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손익 거래만 들어가야 된다고. 회계상의 거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손익거래, 하나가 자본거래. 자본거래는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 주주 이외의 자와의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단기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보고가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손익거래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자본거래는 절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거래는 단기 비용이 되면 안 돼요. 단기 수익도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주식 발행은 누구와 거래하는 거예요? 주주랑 거래하는 거예요. 주주가 될 사람이랑 거래하는 거잖아요. 주주가 될 사람이랑 거래하는 데서 발생한 비용은 자본거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안 돼. 단기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상계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7월 1일. 이게 1월 1일이고 7월 1일 날 보통주 1000주를 주당 90원에 발행했대요. 그러면은 9만 원 받았나요? 현금 9만 원. 그리고 주식을 또 발행했죠. 액면 금액이 100원짜리요. 똑같아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본금이 얼마가 늘어나면 똑같이 10만 원 늘어날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9만 원만 받고 판 거니까 이번엔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고요. 만 원만큼. 그런데 반드시 주의하실 것. 만약에 그 전에 인식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얼마 있어요? 처음에 발행할 때 2만 원 인식했고 주식 발행 비용 700원과 상계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19,300원? 그쵸? 19,300원? 거기다가 할인 발행 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상계시킬 수 있잖아.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상계시키는 거요. 일단 회계 처리는 다 해놨어요. 직접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7월 1일 회계 처리는 이걸로 끝날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하세요. 1월 1일 현금 12만 원 증가한다. 12만 원 증가하네요. 그 다음에 12만 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12만 원 증가하지만 현금 나간 700원이 또 있잖아. 그럼 얼마? 11만 9,300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1번 틀렸네요. 자,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 1월 1일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 700원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본거래니까 틀렸고. 3번 7월 1일 자본금 9만 원이 증가한다. 그런데 7월 1일 날 자본금이 9만 원 증가하나고요? 7월 1일 날 보세요. 자본금이 9만 원 증가하나? 자본금은 10만 원 증가하잖아요. 만약에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이라고 얘기했으면 맞아요. 자본은 언제나 자산과 부채의 차익으로 계산한다고요. 자산이 늘면 자본이 늘고요. 자산이 줄면 자본이 줄어요. 부채가 늘면 자본이 줄고요. 부채가 줄면 자본이 늘어요. 여기 회계처리 보세요.
자산 부채 찾아보세요. 얘 자산이죠. 얘 자본이죠. 얘 자본이죠. 자산이 얼마 늘어나고 있어요? 9만 원 늘고 있다고. 그러면 자본도 9만 원 느는 거예요. 자본이 9만 원 증가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인데 자본금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거예요. 보기 4번.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표시될 금액은 9,300원이다. 그 사람이 보세요. 여기 2만 원 있었죠. 직접 비용 700원이랑 상계해서 얼마 남았어요? 19,300원 남았죠. 근데 여기 주식 발행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했는데 초과금이 있으니까 잔액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기말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9,300원 남아있나요? 네, 맞네요. 4번이 답이죠. 9번. 한국은 X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8만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가 5년짜리, 잔존가치가 5,000원이고 연수학계법이래요. 기계장치를 X3년 3월 31일 날 4만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할 때의 장부금액과 처분 손익을 바르게 연결한 걸 찾아보래요. 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상차손 같은 건 없었대요.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언제 샀다고요? X1년 10월 1일. 요때 산 거예요. 그리고 언제 팔았어요? X3년 3월 30일. 자, 그럼 볼게요. 1년이 지나면 언제겠죠? 1년. X1년 10월 1일부터 1년이 지나면 X2년 9월 30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X3년 9월 30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 팔았다고요? X3년 3월 31일. 2년이 되기 전에 요때 처분했네요. 요때 취득했고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궁금하다 그러면 장부금액 어떻게 계산해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금액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장부금액이 나오는 거죠. 취득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8만 원이라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만 계산하면 장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감가상각을 몇 년 해야 될까? 보세요. 몇 년 해야 되는지. 일단 여기 1년 해야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다 1년인데 중간에 팔았으니까 요 기간에 대해서만 해야 되잖아. 요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9월 3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니까 6개월 되나요? 6개월. 1년 6개월치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연수학계법이요. 일일이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요 기간에 해당하는 거 계산해 볼게요. 취득가액 얼마? 8만 원. 연수학계법이니까 잔존가치를 빼죠. 잔존가치 얼마? 5,000원. 내용연수가 5년이라 그랬으니까 분모에 올 건 이렇게 구하면 되죠. 기본 강의할 때 다 말씀드린 거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가우스 얘기해 드렸어요. 첫 해니까 내용연수 5년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1년치 계산하는 거니까 월할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와요? 해설지에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25,000원 나와요. 자, 이제 여기 6개월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이제 8만 원에서 5,000원 뺀 7만 5천 원에다가 15분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5년 중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분자 자리에는 4년만 와야 되고 요렇게까지만 계산하면 이게 1년치인데 우리는 6개월이 궁금하잖아. 12분의 6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얘가 10,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취득했을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35,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취득원가 8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5,000원 빼니까 45,000원이 장부금액이 되겠고, 처분 손익을 구하라고 그랬죠? 45,000원짜리 장부금액이 45,000원인데 얼마 받고 팔았대요? 4만 원 받고 팔았대잖아. 그러면 5,000원을 덜 받았죠? 처분 손실이 나오겠네요. 처분 손실 5,000원, 장부금액 45,000원, 3번이 답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문제 10번 갈게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30만 원에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상환 의무 조건이 없는 정부보조금 20만 원을 수령했대요. 그런데 그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가 4년이고요. 잔존가치는 10만 원이고 정액법하고요. 월할 상각한대요. 자, 기계장치를 X2년 12월 31일 70만 원에 처분했다면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얼마냐? 그런데 정부보조금을 원가 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대요. 이거 반드시 줘야 돼요. 원가 차감법으로 하는지 이연 수익법으로 하는지 답이 달라져요. 일단 문제는 원가 차감법을 물어봤으니까 원가 차감법대로 풀고 이연 수익법일 때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정부보조금이 나오면 무조건 이 틀을 쓰라 그랬어요. 취득금액, 여기 감가상각비, 자, 정부보조금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쓰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다 안 쓰면 되잖아요. 취, 감, 정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취득 날짜를 살펴보세요. 언제 취득했죠? X1년 1월 1일. 얼마 주고 샀다고요? 130만 원. 감가상각비는 없어요. 첫 해는 없잖아. 정부보조금 얼마 받았다고요? 여기 20만 원. 1년이 지나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될 거예요. 정액법이고 4년이고 잔존가치 10만 원이래요.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130만 원 주고 샀는데 잔존가치가 10만 원이에요. 내용이 4년이죠. 1월 1일 초에 샀으니까 월화를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30만 원 나오나? 120만 원에 나누기 3이니까 30만 원 나오죠. 30만 원. 얘가 감가상각비요. 얘도 이제 원가 차감법이니까 정부 감가상각비와 상계할 정부 보조금을 계산하셔야 되죠. 감가상각비 얼마인데 여기 30만 원. 취득원가 13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 원. 그 중에 정부 보조금 2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면 되죠.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얘가 계산해 보면 5만 원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자, 이 5만 원은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30만 원을 3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정액법을 이렇게 적용하셔도 나와요.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일 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한 거 싫다 그러면 그냥 요식만 외우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러니까 X 2년 말이 되면 똑같겠죠? 감가상각비 정액법이니까 이때도 30만 원 인식할 거고 감가상각비가 또 동일하니까 정부보조금 상계되는 정부보조금도 5만 원으로 동일할 거예요. 자, 근데 X 2년 말 현재 얘를 팔았대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물어봤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처분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분 금액은 여기서 주어졌어요. 70만 원이라고. 장부 금액만 알면 된다고. 취득 금액 얼마? 130만 원. 여기 쭉 오면 된다 그랬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돼야 되는데 누계액을 구해야 되는데 누계액은 감가상각비를 더한 거랑 똑같죠.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누계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이 20만 원 있었는데 X1년도에 5만 원 상계됐고요. X2년 말에도 5만 원 상각됐어요.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 10만 원? 장부금액 구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취득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원가 차감법이라고 해야 되죠. 원가 차감법. 그러니까 얘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 나와요? 130만 원에서 70만 원 빼니까 6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장부금액이 지금 60만 원짜리를 7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얼마예요?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얘가 원가차감법이 아니라 이연수익법이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처분 금액은 똑같아요. 이연수익법이라 그래서 내가 돈 받고 판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분 금액은 똑같은데 이 장부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취득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이연수익법이든 원가차감법이든 감가상각 누계액은 원래 빼는 거예요. 장부금액 구할 때. 이제 얘가 문제죠. 정부보조금 10만 원 남아있는 거 원가차감법이 아니라니까 얘는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요? 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연수익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빵이에요. 빵? 없다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여기까지 다 구하면 원가차감법, 여기까지만 구하면 이연수익법, 노란색이 이연수익법, 주황색까지 다 구하면 원가차감법.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라고요. 이 틀만 외우시면 돼요. 이 틀만. 이 틀은 제가 만든 거 아니라 그랬어요. 저 은사님,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자, 문제 11번. 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1번.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고요. 2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 그 증가액이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 써있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런데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금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잖아요. 자, 토지라고 해보세요. 비상각자산. 자,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이죠. 자, 이만큼 재평가하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미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이 있다면 먼저 상계한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당기손익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익이 발생했다. 근데 먼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게 있으면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인식한다 그랬죠. 먼저 인식한 게 있으면 먼저 상계한다고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보기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얘죠. 일단 3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감소하면 당기요.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과 상이되는 부분은 기타요. 기타 포괄손익, 당기손익 이렇게 요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맞아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내가 재평가명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12번. 자,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다. 맞아요. 자,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최선의 추정치다. 충당부채는 추정치예요. 미래에 내가 금액을 쓸 것 같은, 지출할 것 같은 그 금액이라고요. 충당할 것 같은 금액,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추정치예요. 추정치. 자, 2번.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요. 세 번째.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걔는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려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고려해서. 제가 그때 수업할 때도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드렸다고요. 미래 예상 영업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사건은 고려합니다. 미래가 들어갔다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강조했었다고요. 좀 주의하시고요. 보기 4번.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맞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정확한 지출 시점이 주어져야 현재가치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출 시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현재가치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에 자 X 1년 말 10,000원이 지출될 것 같다. X 2년 말 자 20,000원이 지출될 것 같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X 1년 말 X 2년 말 여기 100,000원이 지출될 것 같다. 10,000원이 지출될 것 같다. 자 20,000원이 지출될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X 1년 1월 1일 현재로 인식할 충당부채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X 1년 말 X 2년 말이라는 정확한 지출 시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현재가치 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X 1년 중에 10,000원 X 2년 중에 20,000원 이렇게 주어졌다. 그 X 1년 중에 언제인 줄 알아요? 1월이에요? 2월이야? 3월이야? 4월이야? 5월이야? 6월이야? 언제예요? 모르잖아. X 2년 중 언제냐고요? 모른다고. 이렇게 시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현재가치 평가할 수 없다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13번) 한국은 X 1년 말 결산 중 다음 항목에 대한 기말 수정 분기가 누락된 걸 발견했대요. 기말 수정 분기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네요. 7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 지급했는데 전액 성급 보험료 처리했대요. 근데 X 1년 12월 31일이 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했잖아. 그러면 성급 보험료 중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건 보험료로 수정해 줘야겠죠. 12만 원 성급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1년치 금액이에요. 근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기간이 경과했다고. 그럼 이만큼은 뭐예요? 보험료 비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6만 원이 이렇게 증가해야겠죠. 비용의 증가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X1년 1월 1일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 20만 원이 있는데 12월 말 현재 자산이 10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요? 10만 원만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소모품을 쓰면 소모품 B예요. 소모품 B가 처음에 2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원만큼 소모품 B가 발생한 거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그다음 세 번째 X1년 3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런데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치 기간이 발생했잖아. 그거는 뭐예요? 임대료 수익이요. 임대료 수익을 인식해 줘야겠다. 근데 회사가 뭘로 처리했대요? 다 수익으로 인식했대. 그래? 그러면 회사는 내가 지금 딱 10개월치 임대료 수익을 인식하려고 보니까 12개월치 다 인식했다고? 12개월치를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나는 10개월치만 인식해야 되는데 수익을 빼줘야겠네? 몇 개월만큼? 2개월만큼. 임대료 수익이 감소해야 돼요. 24만 원 받았는데 내가 지금 1년치잖아요. 나는 몇 개월 줄인다고요? 2개월치 줄인다고. 나는 10개월치만 인식해야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수익이 감소하니까 얘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20만 원 감소네요. 답이 얼마예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14번. 한국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단기말 제조 간접 원가 과소 또는 과대 배부액이 얼마냐? 배부 차이 구하라는 거죠. 배부 차이 실제 발생한 금액과 제공품 계정으로 배부한 금액 간의 차익을 물어보는 거죠. 자, 실제 발생액이 얼마래요? 여기 주어졌네. 12만 원이라고. 제공품 계정으로 얼마가 배부될까?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얼마인데? 9,000시간.
그런데 예정 배부하고 있대잖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정 배부율은 예산을 예상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13만 원을 저 만 시간으로 나눈 거랑 똑같을 거라고요. 이렇게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배부액이 나올 텐데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1만 7천 원 나와요.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2만 원인데 우리가 제공품 계정으로 배부한 건 얼마요? 11만 7천 원이니까 3천 원만큼 덜 배부했잖아. 과소 배부라고요. 자, 얘를 유리한 차이라고 할까 불리한 차이라고 할까? 비용을 과소 배부했어요. 실제로 발생한 금액보다 과소하게 배부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할 때는 실제 금액으로 보고해야 되잖아. 우리가 배부한 금액보다 3,000원 늘려야 돼요. 원가가 늘어나네요. 원가가 늘어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어. 그래서 불리하네요. 그래서 불리한 차이. 오케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한국은 휴대전화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고 다음에 거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4만 원으로 산정했대요. 다음 거래를 추가로 반영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겠나? 자,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요 지금?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4만 원이래요. 자,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반영해 주면 되죠. 미수 이자 수익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내가 못 받았다 뿐이지. 우린 발생주의잖아요. 내가 아직 돈으로 못 받았다 뿐이지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만 원만큼. 자,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이니까 늘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 수익의 수익 실현. 선수 수익 내가 먼저 돈 받은 게 있어갖고 이연 처리해 놓은 게 있는데 수익이 됐대요. 수익 실현 됐대잖아요. 4만 원 선수 수익. 선수 수익 실현분 4만 원. 수익이니까 늘리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현금 회수 있죠. 매출 채권이 있었는데 돈 받았대요. 그럼 뭐 새로 매출을 인식할 필요가 없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매출 채권 현금 회수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 수익 비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회계 처리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계는 뭐라고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예요. 현금 회수, 현금 상환으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출이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매출 채권과 매출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주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아왔지만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했으니까 인식하잖아요. 현금을 옛날에 받았지만 옛날에 현금 받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실현되고 발생했을 때 인식하잖아요. 현금 회수, 현금 상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미지급 이자 비용이 발생했대요. 이자 비용 발생. 내가 돈을 주든 안 주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발생주의니까 3천원만큼의 비용이 발생했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8만 원에 9만 원이니까 8만 7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8만 7천 원이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이 되겠네요. 그럼 얼마예요? 답이 2번 이렇게 되나요? 16번. 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A의 X1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재정운영 순원과 재정운영 결과 이걸 물어봤는데 그냥 이거는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써놨으니까 해설을 보시면 되고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17번. 한국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요. 물량 흐름과 원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설명 안 하면 또 저 새끼 몰라서 저러는 거 아니야? 또 이럴 것 같은데. 마음대로 욕하려면 욕하세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문제 17번. 한국은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물량 흐름과 원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대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그림 그려서 계산하시면 되죠. 일단 제공품 계정의 수량을 좀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기초 제공품 수량이 몇 개인지, 단기 착수한 게 몇 개인지, 기말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완성한 게 몇 개인지. 공손이나 감손은 없다 그랬으니까 공손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기초 제공품이 몇 개래요? 여기 있네. 1000단이라고. 단기 착수 몇 개 했대요? 4000단이 작업에 착수했네요. 기말에 단기 완성품이 3000단이래요. 총 5000단위가 제공품 계정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3000개만 완성이 됐다. 그럼 나머지 2000개만 기말 제공품으로 아직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겠네요. 자, 기초 제공품을 보니까 1000단위인데 가공원가 완성도가 50%래요. 직접 재료와 가공원가 투입을 하는데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한다. 가공원가는 전반에 걸쳐서 투입한다. 그러면 기초 제품 1000개에 대해서 직접 재료는 이미 투입을 했을 거예요. 왜? 공정 초기에 투입하니까 전기에 이미 투입을 했겠지. 완성도는 100% 1이에요. 그런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대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50% 공정이 50% 진행됐으니까 가공원가도 50%만 투입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보니까 가공원가 완성도가 50%래요. 직접 재료는 투입했겠지 공정 초반에.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완성된 3000개의 수량을 파악할 거예요. 도대체 전체 작업량 중에 뭐가 완성이 된 건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그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선입선출법. 기초에 투입한 게 먼저 완성된 걸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가 단기 착수한 곳에서 완성됐다고 보는 거야. 기초 1000개가 다 완성됐다. 착수 4000개 중에서 2000개가 완성됐다. 그래서 3000개가 완성된 거예요. 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선입선출법이라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평균법이었다면 나눌 필요가 없어. 평균적으로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기초 1000개가 올해 완성이 됐대. 그러면 완성을 시키려면 재료도 투입하고 가공원가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재료는 이미 투입했어요. 옛날에. 투입할 필요 없다. 그리고 가공원가는 옛날에 50% 투자했거든요. 투입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나머지 50% 투입하면 완성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은 단기에 착수했으니까 단기에 직접 재료원가 가공원가 다 투입됐겠죠. 완성까지 했으니까 직접 재료든 가공원가든 다 투입 100% 다 투입됐을 거예요. 다 1이요. 그 다음에 기말은 우리가 이미 파악해 놨고요. 자, 이제 직접 재료와 가공원가 파악해 볼 거예요. 직접 재료 환산량이 없죠. 투입한 게 없잖아. 1000개에 대해서 직접 재료 투입한 게 없잖아요. 1000개에 대해서 가공원가는 50% 투자했네요. 투입했네요. 장기 착수 완성품은 2000개 이렇게 되겠죠. 기말 제공품은 2000개 직접 재료 원가로 절반 1000개가 가공 원가로. 자, 그러면 직접 재료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 4000개.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 3500개. 얘가 완성품 환산량이요. 지금 선입선출법이에요. 다 단기에 발생한 것만 고려하고 있어. 단기에 발생한 거잖아요. 다.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요 환산량으로 나누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직접 재료 단기에 얼마 발생했대요? 여기 2만 원. 2만 원 나누기 4,000원 하면은 단기 직접 재료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고. 그거 계산해 보면 5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올해 단기에 발생한 가공 원가가 21,000원이요. 21,000원 나누기 3,500 하면
가공 원가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온다고. 걔를 계산하면 6원 나와요. 자, 이제 완성품 원가를 계산해 볼까요? 이쪽 집중하시는 거예요. 완성품 원가니까 얘 원가를 계산하는 거라고. 얘 원가.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가공 원가, 단기 착수 완성품하고,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해서 가공 원가 완성품 환산량이 총 2,500만큼 들어갔죠. 그 단위당 원가가 얼마라고요? 여기 6원. 이거 두 개 곱하면 단기의 완성품 관련해서 가공 원가 금액이 나오겠죠. 같은 논리로 이 완성품 3,000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직접 재료 2,000개가 들어갔고 그 2,000개에 대한 단위당 원가가 5원이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단기에 투입한 요 직접 재료 완성품 원가가 나오겠죠.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뭐? 얘도 올해의 완성품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왜? 기초에 완성이 됐잖아. 이 금액들은 뭐예요? 4,000원과 14,000원의 합계액 18,000원은 뭐예요? 전기에 발생한 거거든. 근데 전기에 완성이 못 됐어요. 단기에 완성이 됐다고. 전기에 들어간 원가가 완성이 못 돼갖고 기초 제공품 원가에 가 있다가 그게 올해 다 완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전기 제공품 원가가 올해 완성품 원가로 대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4,000원 플러스 14,000원 플러스 2,000 곱하기 5 플러스 2,500 곱하기 6 이렇게 다 더하면 완성품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거기 해설지에 43,000원의 금액이 나와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18번 갈까요? 18번은 제가 해설지에 그림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그림만 아시면 돼요. 그 그림은 중요해요. 자, 보고기업이 이렇게 있을 때 옛날에 우리가 자산 산 게 있어요. 과거에 자산을 이렇게 산 게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자산을 사면서 지출한 금액, 걔를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산을 살 때 지금 산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샀던 자산을 지금 산다면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산다면 얼마가 될까? 걔가 뭐냐면 현행 원가예요. 이쪽은 다 자산을 유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입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들을 다 유입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사온 자산을 지금 판다. 지금 판다면 나는 어떤 금액을 받을 거냐면 공정가치만큼 금액을 받을 거예요. 얘를 팔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팔지 않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판다 그러면 내가 그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효익과 미래의 처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처분 금액, 얘를 현재가치 평가에서 사용가치라고 인식한다고요. 이쪽은 다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유출시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유출가치라고 한다고. 기본 수업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요한 게 있죠. 자, 이쪽 유입시장에서 거래원가 고려한다 안 한다? 거래원가 고려해요. 자, 이쪽은요. 거래원가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지. 사용가치 있을 때 자산을 3년 동안 사용하고
이때 3년이 되는 해에 판다 그러면 자산을 매년 사용함에 따라서 얻는 경제적 효익과 이때 내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처분 금액의 합계액을 얘를 이렇게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걔가 사용 가치라 그랬잖아요. 미래에 처분할 때 거래 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거래 원가는 고려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래 원가는 이 시점의 거래 원가를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 시점의 거래 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데 미래 처분할 때 거래 원가는 고려해요. 주의하시고. 이쪽은 거래 원가를 고려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산을 사왔어. 자산을 사오면 우리 기업의 돈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자산을 사오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거래 원가는 언제나 돈이 나가요. 부호가 같네요. 그래서 자산을 고려하실 때는 이 거래 원가를 더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채다. 내가 옛날에 돈을 빌려왔다. 그럼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현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래 원가는 언제나 돈이 나간다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세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보기를 보세요. 하나씩 확인해 보죠. 1번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 예죠?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그랬죠? 거래 원가 고려한다 그랬고 자산은 돈이 나가고 거래 원가도 돈이 나가고 그래서 방향이 같아서 더한다. 그 얘기고요. 2번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 자산일 때는 사용 가치라고 하고요. 부채일 때는 이행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행해야 되잖아. 미래에 계속 이자도 주고 뭐도 주고. 부채일 때는 이행 가치라고 한다고요. 아무튼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맞아요? 요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건 기업 특유의 가정이요. 그 기업이 사용하는 가치, 그 기업이 이행할 가치라고요. 기업 특유의 가정이고요. 동그라미 3번 공정 가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로 인해서 감소하며 공정 가치는 유출 시장 거래 원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3번이 틀렸다고. 그 다음에 4번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의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옛날에 샀던 자산을 지금 산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 그리고 이쪽은 유입시장이니까 거래 원가를 고려한다. 거래 원가 포함한다. 맞는 문장이네요. 문제 19번. 자, 자산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된다. 그렇죠?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엔 정의법을 사용한다. 맞아요. 정의법이에요. 정의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그건 뭐예요? 자가사용 부동산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에요. 내가 부수적인 용역을 막 엄청 경미하지 않아요. 엄청 막 용역을 엄청 제공해요. 그러면 내 거예요. 내 거라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경미하다면 나랑 관련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빌려주고 신경 안 쓰다 그 얘기예요. 투자 부동산이다 그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4번 한번 그냥 뭐 인식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20번 갈게요. 한국은 화학재료 4,000kg을 투입해서 정제 공정을 거쳐서 뭐 3대 2의 비율로 연산품 A, B 생산하고 결합원가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킬로그램당 판매 가격이 연산품 A가 40원, B가 60원 뭐 그렇게 했을 때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에 따라서 결합원가를 배분한대요. 그랬을 때 연산품 B에 배분되는 결합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연산품 문제, 연산품과 부산물 문제가 나오면 공정 흐름도를 그리시는 거예요. 자, 화학재료 4,000kg을 투입한대요. 화학재료 4,000kg 이 4,000kg 투입해서 뚝딱뚝딱 제조를 하는데 뚝딱뚝딱은 아니겠구나. 모르겠다. 아무튼 제조를 하는데 원가가 50만 원 발생했대요. 걔가 결합원가요.
이렇게 투입했는데 얘가 연산품 A와 연산품 B로 생산이 된대요. 연산품 A, 이쪽은 연산품 B. 그런데 비율이 주어졌잖아. 3대 2로. 그러면 60%는 A로. 그러면 60%는 2,400kg. 나머지 40%는 여기 연산품 B로 1,600kg. 근데 얘를 얼마 주고 판대요? 킬로그램당 40원 받는데요. 연산품 B는요? 킬로그램당 60원 받는데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분리점이잖아요. 분리점에서 연산품 A를 판다 그러면 2,400kg 곱하기 40원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96,000원 나오나요? 자, 얘도 이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600kg 곱하기 단위당 60원. 이렇게 하면 96,000원 나오나요? 96,000원. 똑같네. 비율은 50%. 요 비율대로 배분 되잖아요. 그게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이잖아. 50% 배분하면 되잖아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연산품 B 물어봤다고. B로 얼마가 갈까? 50만 원 중에 A로도 가고 B로도 갈 텐데 나는 얘가 궁금해. 그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5만 원. 됐죠? 세법에 이어서 회계도 감상을 얘기해 보자면 중하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저급한 문제 안 나올 거다. 제가 그 회계학 OT하고 세법 OT 할 때도 얘기했나 모르겠다. 회계학 OT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방식을 버려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회계원리 OT 할 때 얘기했나 보다. 기출문제를 막 갖고 이제 연습을 했잖아요. 기출문제를 갖고. 근데 기출문제가 되게 저급하다고요. 그 저급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급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기출문제랑 비교해보면 저급하지 않아요. 이제 저급하지 않다고요. 회계 원리의 비중이 확 줄었잖아요. 저급하지 않아요. 근데 쉽게 냈어요.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거예요. 내년부터는. 아무튼 그래요. 근데 너무 쉽지도 않고 적당하게 냈어요. 9급 수준에 딱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튼 그렇고요. 강평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